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엣지라이프랩의 김성일 소장입니다. 코로나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인류가 너무도 모르는 롱런 트렌드, 전염병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바이러스와 질병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질병의 끊임없는 위협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강력하게 인류의 발전과 확산을 방해했습니다. 불과 2세기 전인 19세기 초만 해도 인류의 기대 수명은 겨우 29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아기에 질병으로 죽거나 출산 중이나 혹은 상처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병원균이 대량 학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복제 능력 때문입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매우 많지만 병원균의 이 특징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죠. 총탄은 발사되어야지만 위협이 되고요. 자연재해 역시 지역에 제한을 받는데 인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체는 더 많은 바이러스를 키워내는 바이러스 공장이 됩니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군 전략가들이 오랫동안 질병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노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이 질병으로 죽었죠. 병원체는 최고로 경제적인 무기로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업이 발달해도 인구가 늘지 않고서는 위대한 도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70억이 넘는 인구를 가능하게 한 것도 그 어느 때보다도 백신과 항생제 개발 등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했는지 아시나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이제 인류는 전염병보다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비사회적인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류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진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엄청난 의학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요. 신종 전염병의 종류가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상승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50년 동안 인구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순식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말해주는 지표이지요. 또한 1960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지난 1만 년 동안 사육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축들에게서 옮겨온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염병, 즉 인수 전염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이러스에 돌출되어 있는 돌기, 즉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우아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바이러스 자체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숙주의 세포에 들어갔을 때만 증식이 가능한데요. 이 돌기가 세포에 들어가는데 사용됩니다. 인체의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락된 물질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는요, ACE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돌기가요, 이 물질에 닿게 되면 물질에 변화가 생기면서 세포막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거죠.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발견됐을 때 병의 원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 안에 침투해서 증식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데는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딱 맞도록 그렇게 진화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적인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시아에서는 사망률이 낮습니다. 단순히 방역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최근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럽이나 아메리카인들에 비해서 아시아인들의 사망률이 낮은 것은요,
게놈, 즉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놈이란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단백질 정보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백질의 구조가 곧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데요. 아시아인에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백질이, 유럽과 아메리카인에게는 B라는 단백질이 있다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독히 B라는 단백질에 더 잘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흥미를 끌었던 이유는요, 같은 유럽인들 사이에서도요, 발병률이 낮은 핀란드 사람들이 다른 유럽인들과 다른 단백질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단백질 구조가 바로 한국인이나 혹은 아시아인들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신선한 뉴스였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높은 추측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과 아시아에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전에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반면에 유럽인이나 유럽에서 건너간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에게는요, 처음일 수 있다는 거지요. 마치 옛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갔을 때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요, 수도 없이 많이 죽었던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동양인들은 어쩌면 유전자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병들을 통해서 면역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게놈의 측면에서 보자면 남자와 여자도 단백질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엄밀하게 종이 다른 생명체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차이를 보이는데, 이 미국 브라운 대학의 한 연구팀이 여자보다는 남자들의 치사율이 더 높고요, 또 그 중에서도 대머리 남성이 가장 취약하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스페인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남자들의 80%가 대머리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요, 대머리를 유발하는 안드로겐이나 남성 호르몬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는 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볼 수도 없는 우리의 인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병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전만큼 전염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소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이 단어를 심각하게 만나는 이들은 아마도 의학과 본과생 정도가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한 해외의 주요 도시와 산맥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깜깜인 채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이미 사태가 악화되기 전부터 일부 과학자, 의학자들이요,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단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중국의 신도시와 대도시들의 신속한 연결망을 통해서 확산되고요, 지금의 매우 심각한 전염병이 되기까지 우리의 대응은 초현대적이었지만 동시에 중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재택근무, 문자 알림, 화상회의와 넷플릭스만 제외한다면 패스트의 발병을 막으려고 했던 오래전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리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남을 원망하고 또 자만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성인병과 암 클리닉이나 치과병원만큼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다음번에 올 전염병을 예상하고 압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재정과 경험을 구축하도록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뉴델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